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파주 문예대학에 수강을 신청해 주신 우리 입학생 여러분, 수강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홍입니다. 요즘 우리 수도권 지역에 파주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외부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총에 계획됐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이렇게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문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학을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그럴 기회가 있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서부터 제가 이제 수필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석진 시인께서 8번에 걸쳐서 시 창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강의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제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도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화면에 보면 문예대학 2020 수필의 멋과 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고 국민대 겸임교수다. 그리고 그 밑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써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총회장을 맡고 있고 국민대 행정대학원에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문학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공공 마케팅과 공공 브랜드라는 그런 전공 과목을 갖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우리 이유규 학생 대표께서 이메일을 저한테 취합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이 PPT 강의 안을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우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 문학평론으로 이렇게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문학평론, 또 기고, 저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틈틈이 이렇게 그 기업체라든지 또 사회단체, 또 학교 등에 나가서 특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 공공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학평론가로 문학평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할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 8번에 걸친 그런 강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또 열심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 강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모두 이제 8강좌입니다. 먼저 오늘 문학과 글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부분,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맛배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글 바르게 쓰기라는 테마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이 이게 보통 한 40분 분량이라 그러는데요. 강의 내용이 그 길어서 그 수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다시 끊고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수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수필에 대한 일반론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수필 창작과 수필 쓰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수필 몇 편을 골라서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을, 코멘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영상 수업보다는 제가 이메일로, 제 이메일을 이제 공개를 했죠. 제 이메일로 제가 드린 주제로 수필을 직접 쓰시고, 뭐 잘 쓰겠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필을 직접 쓰시고 제가 그것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강의는 수필 연습이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인 실제 그 강의보다는 연습 과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언어 생활 자체가 문학의 범주에 있는 만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쓰고 말하고 읽고 듣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학은 우리의 생각, 사상, 또 경험, 기분, 정서, 희노애락, 뭐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행위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 감정, 경험, 또 기분, 뭐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절제되고 또 순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일기를 쓴다든가 메모를 한다든가 또 소감문 같은 거, 이런 거는 글쓰기 연습 또 독서를 통해서 병행돼야 하겠죠. 절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적 글쓰기, 그냥 실용적 글쓰기는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글쓰기 하고 계시죠?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밴드나 뭐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의 매일 글쓰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글쓰기는 아마 안 해보셨을 겁니다. 또 문학적 글쓰기라는 것은 실용적 글쓰기와 달라서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소의 노력이 필요하죠. 지난 시간에 시 창작론을 배우셨죠? 제가 그 카톡이나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문학 공부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학은 생각과 사상, 경험을 글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글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산문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죠. 원문은 아마 지난번에 우리 공석준 시인께서 강의하신 시처럼 글에 운율을 주는 겁니다. 음양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의 선택이라든가 또 함축, 또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시어도 간결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문은 마치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감미로워야죠. 리드미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산문은 운율보다는 뜻에 더 중점을 두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나 운율보다는 묘사, 비유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수필 강좌죠. 수필이죠. 그리고 소설이라든가 시곡이라든가 평론이라든가 이런 범주가 다 산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산문은 길어서 못 쓰겠어. 시는 짧아서 좋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직접 산문으로 써보지 않고 시를 잘 쓸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가 이번에 그 전대인에게 각광을 받는 것은 짧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에 그 시가 담긴 그런 상징을 찾아내고 또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읽고 하는 부분에서 운문을 선호하는 것이지, 산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운문은 더 쓰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익숙한 상차림이 있습니다.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또 반찬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밥상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장만하신 음식을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려지죠.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가족을 우리 순수한 말로 식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밥상에서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또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정말 맛있는 반찬으로 차려주신 생일상, 또 손님이 오셨을 때 그 맛있는 반찬을 먹고 싶어서 기웃기웃하던 추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또 밥을 먹으면서 딸그락딸그락거리는 수저소리, 또 특별히 맛있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문학은 이런 상차림처럼 맛있는 재료를 써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연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밥상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일상의 우리의 삶, 인간 삶, 이것은 문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특수한 기록이죠. 이를테면 기원전 몇 년에 뭐 이런 그 영웅이 출연을 해서 뭐 이런 일을 했다, 또 이런 정복을 했다 라고 하는 특수한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또 역사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왜곡되죠. 그래서 역사를 보통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곡된 부분들이 많죠. 진실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기는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오히려 역사보다 더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문학에 등장하는 아주 다양한 인물이나 시대상들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들, 있을 법한 사건,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문학이 더 역사보다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학은 철학적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예로부터 이제 문사철, 그렇죠. 군자들이 겸비해야 하는 그런 탤런트, 그 기능,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탤런트, 그 군자들이 지녀야 할, 겸비해야 할 그런 학문으로 문학,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철학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학을 이렇게 앞순위에 놓죠. 문학을 역사나 철학보다도 더 우선적인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 차원 높은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비록 역사적 기술을 택하고 있지만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학문 중에 학문, 바로 문학으로 입문하는 그런 문턱을 우리 문예대학에 수강 신청을 함으로써 넘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15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38분이군요. 시간이 서두가 너무 길었죠? 아까 제가 잘 차려진 밥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문학도 이게 잘 차려진 밥상처럼 일상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문학의 일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을 통해서는 모든 삶을 다 체험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깨우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학의 일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알고 또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문학을 통해서는 샤롯데도 만나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다 문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여기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름이 묻은 아이가 세수를 했겠죠. 그러나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름이 안 묻은 아이가 세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름이 묻은 아이는 안 묻은 아이를 보고 아, 내 얼굴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름이 안 묻은 아이는 아, 나도 저렇게 그름이 묻었겠구나 하고 세수를 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보고 나를 아는 것, 이걸 상대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문학의 상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희노애락, 애오, 욕을 통해서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기쁘고, 주인공이 사랑하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문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3만원짜리 운동화와 5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은 아이 중 달리기를 하면은 누가 이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5만원짜리 기능이 좋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달리기를 더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문학에서는
아닙니다.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5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은 아이를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은 아이는 5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부러워서, 아, 나는 비록 3만 원짜리를 신었지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5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은 아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굴뚝에 올라간 아이들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무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청소를 했는데 검정이 안 묻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논리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문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는 역설이 탄생하는 겁니다. 문학의 상대성입니다. 대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발견하는 노력, 이것이 문학입니다. 자, 문학의 다의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죠. 문학의 다의성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있죠. 이 토정비결은 뭐 한 번도 안 봐본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아직 우리 운세를, 1년 운세를 쪽집게처럼 잘 맞추고 또 그런 운세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또 희망적이지 않은 불행한 일이 생겨도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토정비결의 비결인 것이죠. 자, 여기 동풍해동의 고엽봉춘이다. 그 다음에 소왕대래면 적소성대하리라. 이게 토정비결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땅이 녹으니 마른 잎에 봄이 찾아오도다. 그런 말입니다.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작은 것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루리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겠구나. 아, 올해에는 사소한 일들은 다 가고 큰 일들이 쌓여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볼까요? 군모대사이면 하필 여이라. 군자가 큰 일을 도모하니 어찌 근심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아, 내가 이거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근심거리가 자꾸 생기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토정비결은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사람마다 갖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고추잠자리가 있습니다. 고추잠자리하고 고추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 고추밭에 잘 앉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추의 꼬리를 보면 이게 또 마치 고추잠자리의 꼬리를 보면 마치 고추를 이렇게 연상을 시키죠. 그래서 고추잠자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이처럼 언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또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를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까요? 머리를 감을 때 가장 먼저 감는 것은 머리죠. 근데 언어는 그렇지 않죠. 머리를 감을 때 제일 먼저 감는 것은
눈을 감아야겠죠. 왜? 비누가 들어가니까. 우리말에 감는다는 의미는 머리를 감는다는 의미도 있고 눈을 감는다는 의미, 이렇게 다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 질문도 탄생을 하는 거겠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생략하고 나의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시죠. 대학 입시에 많이 등장하는 출제되는 문제.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님이 상징하는 것은 1. 조국이다. 2. 부처님이다. 3. 애인이다. 4. 친한 친구다. 어떻습니까? 다 풀어본 문제죠? 자,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다 맞는 답이죠. 다 맞는 답입니다. 님은 조국일 수도 있고 또 만해 한용우님은 스님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일 수도 있고 또 불가에 귀의하기 전에 사귀었던 애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많이 사귀는 스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문학에서의 언어는 독자의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학이 또 문학이 매개로 하는 언어의 다이성입니다. 자,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점 아시죠? 뭔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요새 최근에 들어서 부쩍 우스개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농담이죠. 내로남불. 제 눈이 안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것도 역시 문학의 언어의 당연성이죠. 자, TV를 보면은 이렇게 부부가 출연을 해가지고 연상 게임을 합니다. 단어 알아맞추기 게임 이런 것들을 하죠.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은 하면은 이제 동시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치하면 맞는 답이죠. 그런데 부인은 극장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남편은 여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잡았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이처럼 문학은 같은 사물이나 사건 이런 것들도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연상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는 4가지 관점이 있죠. 문학작품을 문학작품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작품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고 이 문학작품의 구조는 어떻고 이 문학작품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고 하는 그 문학작품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문학작품을 쓴 작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가의 삶이 어땠고 출생은 어땠고 또 그 작가는 어떤 성향의 인물이고 하는 그 작가를 평가함으로써 작가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평가함으로써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표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문학작품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문학작품은. 이것은 모방론적 그런 관점인데 문학작품은 반드시 그 시대적 삶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방론의 입장에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문학작품에서 그 시대적 상황을 읽어내죠. 그런가 하면 문학작품을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교역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 보면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문학 작품이 나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느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효용론적 관점에서 그 아테네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각기 다른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극도로 시인을 가장 낮은 단계로 봤습니다. 시인은 철학자를 가장 높은 단계로 이렇게 봤죠. 그 바탕은 문학이라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방에 불과하다. 카피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시인 추방론 같은 그런 책을 썼죠. 그래서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문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에게 효용이 있어야 된다. 효용을 줘야 된다. 교훈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민, 감정 이런 것들을 순화해서 인간의 정서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다 맞는 것이죠. 다 맞는 겁니다. 이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문학은 이걸 형용사로 표현을 해보면 감미롭다. 또 동시에 문학은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감동을 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좀 더 지나야 되나요? 이게 40분 분량이 된답니다. 그러면 1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55분에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전반부 수업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후반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